이상한 알베르게 2 28번째 날 폰세 바돈에서 몰리나 세카까지 1. 철의 십자가 높은 고도의 폰세바돈에서 맞는 가을 아침은 날씨가 꽤 쌀쌀했다. 나는 옷을 다소 두껍게 챙겨 입고 알베르게를 나섰다. 오늘 목적지는 질문 알베르게가 있는 몰리나 세카였다. 길을 걷기 시작하자 안개 사이로 먼저 출발한 몇몇 순례자들이 보였다. 그 가운데 낯익은 밤갈색 머리의 뒷모습이 눈에 띄었다. 카를로스였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카를로스, 부엔 까미노. 수연이군요. 오랜만이에요. 부엔 까미노. 혹시 에릭은 어디 있나요? 갑작스럽게 에릭을 찾는 나를 보며 카를로스가 당황한 듯 되물었다. 네? 에릭이요? 나는 답변 봉투를 꺼내 보이며 카를로스에게 물었다. 아, 미안해요, 카를로스. 이걸 에릭에게 건네야 하는데 혹시 에릭을 보셨나요? 며칠 전 만샤에서 에릭을 만났어요. 그는 레온까지만 걷고 영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만샤에서 레온까지는 하루면 갈 수 있으니 지금쯤은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네? 왜 중간에 돌아간 거죠? 글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무리했는지 안색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나는 질문 알베르게에서 에릭과 헤어졌을 때가 생각났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고 답변지를 전해주던 모니카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음 한쪽이 아려왔다. 카를로스, 혹시 에릭의 페이스북 계정을 아시나요? 아니면 다른 연락처라도? 아니요, 저도 모른답니다. 에릭이 연락처를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 어쩔 수 없군요. 고맙습니다. 나는 혹시라도 페이스북을 통해 에릭과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카를로스에게 페이스북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의사인 카를로스도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답변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잠시 쉬었다가 가겠다고 말하고 카를로스를 먼저 보냈다. 그리고 모니카에게 에릭이 며칠 전 영국으로 돌아가서 답변지를 더는 전달해 줄 수가 없게 되었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허탈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길을 나섰다. 철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안개를 헤치며 조금 걷다 보니 앞서가던 순례자가 보였다. 부엔 까미노, 부엔 까미노. 그는 키가 훤칠하고 다부진 체격이었는데 자신은 알폰소라고 소개하며 이탈리아에서 왔다고 했다. 나는 알폰소와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 무더기 위에 서 있는 나무 기둥 앞에 도착했다. 철의 십자가였다. 철의 십자가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가장 높은 고도인 1500m에 있었다. 자료에 의하면 이곳에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기원하거나 자신의 죄를 참회한 후 새로운 마음으로 걷기 시작한다고 했다. 철의 십자가 아래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순례자들이 메시지를 적어 가져다 놓은 돌멩이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나무 기둥에는 비닐에 넣은 편지, 사진 등이 잔뜩 매달려 있었다. 이곳에 도착한 순례자들은 십자가 기둥 아래에 가리비를 내려놓거나 돌멩이에 메시지를 적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노부부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곳은 또 다른 용서의 언덕 같았다. 나는 철의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때 알폰소가 가방 속에서 작은 돌을 꺼내 돌무더기 위에 올려놓고는 마치 어떤 의식이라도 치르는 듯 눈을 감고 묵상했다. 잠시 후 알폰소가 눈을 뜨더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연, 그거 알아요?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향의 돌이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놓고 가지요. 여기 보이는 사진이나 편지, 그리고 물건들처럼 말이에요. 아마 그동안 짓눌러 왔던 삶의 무게나 그리움 등을 내려놓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럼 알폰소는 무엇을 내려놓았어요? 내 질문에 알폰소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헤어진 여자 친구에 대한 미련. 알폰소는 말끝을 후리면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자친구와 나누었던 추억과 작별 인사를 하는 듯 했다. 그때 툭 하며 무언가 묵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한 중년 남자가 커다란 돌을 배낭에서 꺼내 십자가 기둥 앞에 놓는 소리였다. 얼마나 삶이 무거웠으면 저런 큰 돌을 여기까지 짊어지고 왔을까. 만약 질문 알베르게에서 답변을 받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 저 사람처럼 내가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를 여기에 내려놓고 싶었을 것이다. 새삼 답변을 통해 내가 많이 변했다는 것이 느껴졌다. 알폰소는 여전히 아련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다. 나는 알폰소를 뒤로 하고 돌 무더기를 내려왔다. 조금 전 눈물을 훔쳤던 노 부부가 배낭에 묻은 흙먼지를 털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얼굴이었다. 어디서 보았더라? 아, 기억났다. 용서의 언덕에서 부모님을 떠오르게 했던 그 노부부구나. 그때 그 노부인은 나에게 다가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에서 왔나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노부인에게 나도 반갑게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맞구나. 반가워요. 우리도 한국에서 왔어요. 반갑습니다. 이곳에는 어떻게 오셨나요? 아, 노부인은 살짝 머뭇거리더니
배낭에서 작은 액자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 액자 안에는 한 청년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우리 아들이에요. 노 부인의 아들은 사진 속에서 강아지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5년 전에 병으로 죽었는데 이제야 여기 와서 내려놓게 되네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드님이 무슨 병으로? 후천적 발달 장애였어요. 태어날 땐 정상이었는데 자라면서 몸에 이상이 왔지요. 병원에 갔더니 글쎄, 노부인의 말소리가 감정이 북받친 듯 떨려오기 시작하자 옆에 있던 남편이 그녀 대신 말을 이었다. 아들의 상태를 처음엔 받아들이기 무척 힘들었죠. 집안엔 그런 병력도 없었고 왜 우리 부부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원망도 했고요. 자식을 먼저 보낸 노 부부의 사연을 듣자 용서의 언덕과 라 비르헨 델 까미노에서 만났던 조슈아가 생각났다. 서로 다른 경우였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마찬가지일 것 같았다. 노부인이 눈물을 훔치며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그래도 예상 수명보다는 오래 살았어요. 병원에서는 길어야 29살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와 2회 더 함께 했어요. 우리와 2회 더 함께 했어요. 우리 아이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참 밝은 아이였거든요. 노부인의 목소리에서는 이미 5년이 흘렀지만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고통이 오롯이 남아 있었다. 왜 이들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을까? 왜 자식은 죽어서도 부모에게 고통을 남기는 것일까? 지난번 답변에서는 잘못이 있어야 아픔을 겪는다고 했는데 이들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 나는 쓸쓸하게 손을 흔들며 떠나가는 그들을 배웅했다. 2. 비트코인맨을 만나다. 언제 내려왔는지 알폰소가 내 옆에 있었다. 알폰소, 떠나간 여자친구에 대한 의식은 잘 치렀어요? 네, 어느 정도는요. 알폰소의 표정을 보니 어느 정도 감정이 정리된 듯 했다. 그가 철의 십자가가 있는 돌 무더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수연, 저기 좀 봐요. 저기 아이들을 데리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조금 전 내가 내려오면서 보았던 가족들이 있었다. 아, 저 사람들이 조금 전에 올라가는 걸 봤어요. 저들이 바로 비트코인맨 가족이에요. 비트코인맨 가족이요? 혹시 못 들어봤어요?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몽땅 투자하고 세계 여행을 다닌다는 가족이에요. 2년 전쯤부터 여행한 걸로 아는데 얼마 전 유튜브에 최근 소식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스페인을 여행한다기에 혹시나 했는데 여기서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비트코인에 전 재산을 투자했다고요? 나는 깜짝 놀라 비트코인맨 가족을 다시 바라보았다. 긴 머리를 풀어헤친 중년의 남자가 아내와 아이 2명과 함께 가지고 온 돌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있었다. 근데 왜 하필 비트코인에 투자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 쪽으로 지식이 있나 봐요. 암튼 부러워요. 기사를 보니 초기 투자금이 많아서 시세가 떨어져도 여전히 큰 수익이 날 만큼 끄떡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위험한 투자 아닌가요? 보통 금융자산 전문가들도 분산 투자하라고들 하잖아요. 어휴, 그런 건 모르겠고요. 평생 여행만 하고 지내도 될 만한 만큼 부자라는 게 부러워요. 저는 왜 저 사람들처럼 용기가 없었을까요? 알폰소의 말을 듣자 일전에 받았던 생각의 질에 대한 답변에서 투자에 대해 짚어준 것이 떠올랐다. 과연 저들의 투자를 성공했다고 봐야 할까? 투자할 때 욕심을 냈다면 사기를 당해야 할 텐데 오히려 수익은 늘어나고 가족들과 여유를 즐기고 있으니 그들은 생각의 질이 높은 걸까? 욕심 없이 투자를 한 걸까? 아니면 용기가 있어서? 나는 비트코인맨의 투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무척 혼란스러웠다. 여러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알폰소가 상념을 깨며 말했다. 수연, 나는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수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저도 출발해야죠. 나는 복잡한 생각들을 누르고 알폰소와 함께 다시 길을 나섰다. 어느덧 우리는 몰리나 세카에 도착했다. 내가 이곳에서 하룻밤을 머물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알폰소는 몰리나 세카를 지나 폰페라다까지 간다고 했다. 나는 그와 마을 입구에서 헤어지고 질문 알베르게로 향했다. 고풍스러운 돌다리를 건너자 중세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동화 같은 마을이 나타났다. 아름다운 몰리나 세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자 독특한 외관의 건물이 나타났다. 우와, 저건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집 아냐? 비스킷 모양의 담벼락, 두툼한 빼빼로 막대가 줄줄이 붙어 있는 듯한 지붕. 그 위에는 베어 먹으면 마치 새콤달콤한 젤리 맛의 주스가 터져 나올 것만 같은 알록달록한 구슬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과자집이 있었다. 놀랍게도 질문 알베르게의 주소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여기였다. 이야, 상상 속에서만 보았던 과자집을 이렇게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다니. 나는 동심으로 돌아간 듯 건물의 외관을 살피며 과자집 앞으로 걸어갔다. 다크 초콜릿색의 로고가 걸려있는 분홍색 구름 모양의 문 앞에 섰다.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자 마시멜로 같은 폭신폭신한 감각이 느껴졌다.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니 포도송이 모양의 샹들리에가 나를 반겼다. 바닥은 은빛 젤리같이 투명했고 그 안에는 반짝이는 별 조각들이 빛나고 있었다. 정말 한 입 베어 먹고 싶은 집인데요. 나는 데스크에 있는 알베르게 주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주인도 손님들로부터 그런 반응을 많이 받아보았다는 듯 싱그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한답니다. 내가 체크인을 하고 있는데 철의 십자가에서 봤던 비트코인맨 가족이 들어왔다.
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니 그도 아마 아이들을 위해 이곳을 찾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체크인을 마친 나는 로비를 둘러보았다. 그때 남자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카메라를 의식한 듯 내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나는 귀여운 아이의 모습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아이의 사진을 몇 장 찍어주었다. 이야, 포즈가 너무 멋있는데? 꼬마 신사, 사진이 마음에 드니? 내가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아이에게 찍은 사진을 보여주자 아이는 힐끗 사진을 보더니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비트코인맨에게로 달려갔다. 두 아이는 모두 얼굴이 갈색으로 그을렸고 옷은 땀에 절어 있었지만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비트코인맨의 아이들을 보며 말했다. 순례길을 걷는 게 힘들지 않아? 대단하네. 이 아이들도 이제는 여행 4년차 베테랑이에요. 괜찮지, 얘들아? 체크인을 마친 비트코인맨이 나를 보고 웃으며 대신 대답했다. 그러자 아이들도 내게 인사했다. 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방을 구경하고 싶었는지 엄마에게 얼른 방으로 올라가자고 칭얼거렸다. 그러자 남자아이도 함께 방으로 올라가고 싶다고 졸랐다. 엄마는 로비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기 시작한 비트코인맨을 남겨둔 채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올라갔다. 나는 한국에서 취재차 온 PD임을 밝히고 비트코인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그가 기꺼이 응해주었다. 우리는 거실에 있는 중앙 테이블에 앉아서 인터뷰를 시작했다. 여기 오는 길에 당신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을 비트코인맨이라고 부르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내 식구의 가장인데 전 재산을 올인할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네요. 저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굳게 믿었어요. 그 믿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죠? 혹시 금융권에서 일한 경력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사업체를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두 아이가 태어났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이 너무나 따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무언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어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으로요. 그래서 사업체도 처분하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하하하. 비트코인맨은 전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호탕하게 웃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해 그에게 또 물었다. 그런데 왜 하필 비트코인에 투자한 거예요? 그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채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불안정한 금리, 각종 금융사고 등으로 현재의 통화 시스템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불편함을 호소하며 현재의 통화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러다가 몇몇 경제학자들의 말처럼 암호화폐가 미래에는 화폐의 대안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통화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과도기이지만 암호화폐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은 갈 길이 멀지요. 통화 시스템은 사회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선 암호화폐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작은 노력부터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통화 시스템의 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통화 시스템의 혁명이라. 네, 그래서 제 인생의 변화기에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만으로 생활하는 우리 가족의 일상을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사용법을 사람들에게 홍보하기로 했죠. 그런데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아서 사용처가 별로 없지 않나요? 온라인 사이트도 그렇고. 유럽과 북미 쪽은 가맹점이 많아서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가맹점도 부족하고 설령 비트코인 ATM을 찾아도 작동이 안 되거나 아예 폐쇄된 곳이 많아서 어떨 땐 그냥 숙소에서 코코아만 마신 적도 있었죠. 하하하. 순례길도 사용처가 거의 없지 않나요? 스페인은 그래도 유럽이잖아요. 도시에서 비트코인 ATM을 발견했을 땐 미리 현금을 두둑이 뽑아뒀죠. 아이들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거든요.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거액을 벌었다는 사람들과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도 남들이 다 하고 있는 비트코인 투자를 나만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쁜 업무에 쫓겨서 금방 잊어버리긴 했지만요. 당신 말이 맞아요. 잃은 사람도 그만큼 있다는 걸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은 이 프로젝트로 백만장자가 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우린 그저 암호화폐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비트코인 사용법을 유튜브 같은 SNS에 공유하고 수익의 일부는 NGO 같은 기관에 기부하고 있어요. 당신의 유튜브 채널을 알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맨으로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보고 마음에 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줘요. 나는 자신의 유튜브를 알려주는 비트코인맨에게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 재차 물어보았다. 한 번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투자하더라도 전 재산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자산 전문가들도 분산 투자하라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 재산을 투자하고 걱정되진 않나요? 반복되는 내 질문이 혹시 그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그는 상관없다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다. 처음부터 그런 걸 신경 썼다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지도 않았겠죠. 잃어도 상관없어요. 예전 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저 내 작은 노력이 암호화폐의 상용화에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죠. 다행스럽게도 초기 투자금의 규모가 커서 아직은 10배 정도 수익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내 생각엔 아마 100배, 아니 1000배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그의 대담한 태도에 적지 않게 놀랐다. 그때 그의 아내가 비트코인맨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무언가 할 말이 있어 보였다. 나는 그녀도 함께 인터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부부가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했다.
내가 신호를 보내자 그녀가 인터뷰를 이어갔다. 사실 남편이 비트코인에 모든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을 때는 저도 충격이었어요. 당신은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감당해야 할 일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런 결정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남편을 더 신뢰하게 됐어요. 나는 엄마로서 가지고 있을 고민에 관해서도 질문했다. 아이들은 나이가 어려서 아직 교육에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은 없으셨나요? 저도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다녀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할 나이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흔쾌히 승낙하더라고요. 오히려 신나했어요. 그걸 보니 조금 용기가 나더라고요. 홈스쿨링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니 인터넷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여건들이 생각보다 잘 마련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발전해 있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온라인으로도 공부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아이들도 잘 따라주고 있어서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요. 아내는 말을 마치고 비트코인맨의 손을 살짝 잡았다. 나는 그녀의 행동에서 지금도 남편의 선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계단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귀여운 두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 놀고 싶다며 응석을 부렸다. 부부는 아이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나에게 말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어야 할 시간이에요. 나는 비트코인맨 부부와 악수를 나누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 되세요. 아이들과 함께 야외 정원으로 나가는 비트코인맨 부부는 익숙한 듯 스마트폰을 꺼내어 촬영을 시작했다. 아마도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았다.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듯한 훈훈한 가족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비트코인맨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저들은 어떻게 전 재산을 투자하고도 재미있게 여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일까? 내 주변의 사람들만 보더라도 투자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던 것일까? 방으로 돌아온 나는 이런 복잡한 심경을 그대로 질문 카드에 적었다. What is your question? 주위를 보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비트코인맨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는 10배의 수익을 유지하고 있고 그 돈으로 기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비트코인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욱 올라 100배, 1000배 상승을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주변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왜 똑같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누구는 돈을 잃고 누구는 몇 배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나는 작성한 질문 카드를 데스크에 놓인 질문 카드 상자에 넣고 난 뒤 알베르게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다. 알베르게에 돌아온 나는 침대에 누워 지인들과 페이스북으로 소식을 주고받았다.
그때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주위 선배가 도움을 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녀는 대형 신문사의 칼럼 연재 의뢰를 받았다며 나에게 좋은 시사거리가 없는지를 물었다. 그래서 나는 주위 선배에게 저스틴이 주었던 답변의 내용을 공유하며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서 써보라고 했다. 세상 일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경제 분야라면 나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위 선배에게 내가 무언가 알려주는 일도 있다니. 나는 내일 아침을 위해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춘 뒤 잠자리에 들었다. 감사합니다.